간암 말기입니다. 정밀 검사는 4주 뒤에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라는 병원에서 한 아버지는 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확진조차 한 달을 기다리라는 통보였습니다. 하버드 출신 의사는 담담했죠. 그런데 같은 영상 자료를 들고 한국에 도착한 순간 모든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주를 기다리라던 검사는 단 2시간 만에 끝났고 가장 먼저 뒤집힌 건 말기라는 단정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지금부터 기다림 대신 의심을 선택한 한 아버지가 한 가족의 시간을 되돌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제 직업은 숫자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모든 변수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두는 것. 그게 제가 지난 30년간 해온 일이에요. 그런데 딸 에밀리의 간에 생긴 종양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정밀 검사는 4주 뒤에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마치 날씨를 설명하듯 담담했죠.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무책임하게 들렸습니다. 4주요? 한 달을? 그냥 기다리라고요? 병원은 보스턴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의사는 하버드 출신의 저널에 논문도 여러 편 실은 유명한 분이었죠. 진료실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감사패가 빼곡했어요. 그러나 그 권위가 제게는 아무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2개의 모니터를 나란히 켜고 영상을 띄웠어요. MRI와 CT였죠. 화면 속 딸의 간에는 희끄무레한 음영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간암 말기 가능성이 큽니다. 다발성 전이가 의심됩니다. 그는 마우스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말기라는 단어로 가득 찼거든요.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와 PET 스캔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기 기간이 약 4주 정도 됩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질문했어요. 4주요? 그 사이에 상태가 악화되면 어떻게 하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말기 단계라면 4주가 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대답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미 끝이라는 건가요? 그런데 왜 검사는 하는 거죠?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금융 컨설턴트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제 전문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리스크는 대기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속도가 아니었어요. 태도였죠. 왜 이렇게 빨리 끝을 말하면서 왜 이렇게 느리게 확인하려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딸의 진단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문장들은 단정적이었어요. 간암 말기 의심, 다발성 병변, 예후 불량. 그런데 이상했어요. 숫자와 설명 사이에 빈칸이 너무 많았거든요. 종양의 성장 속도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경계는 불명확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어 있었죠. 혈액 수치는 정상 범위 아니었고요. 제가 보기엔 뭔가 맞지 않는 퍼즐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빈칸들이 불안했어요. 너무 많은 결론이 너무 적은 질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제 딸의 생명이 4주 뒤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간은 침묵하지만 종양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이 왜 기다리라고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빈칸들을 그냥 두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요. 누군가는 이 질문들에 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곳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저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에밀리는 아프다고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12살 때 팔이 부러졌을 때도 학교에서 돌아와서야 조용히 말했죠. 아빠,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제가 눈치챈 건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식탁 앞에서 젓가락을 내려놓는 시간이 길어졌죠. 좋아하던 연어구이도 두어 입 먹고는 배불러요라고 했고요.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응, 좀. 그게 전부였어요. 황달도 없었고 극심한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어요. 말기라면서 왜 이렇게 조용한 건가요? 저는 숫자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30년간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살아왔거든요. 의상 신호는 언제나 미세하게 먼저 나타나요. 급격한 변화보다 작은 패턴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죠. 딸의 혈액 검사 수치를 다시 봤습니다.
간 수치들 둘 다 정상 범위 아니었어요. 담즙 수치도 정상. 종양 표지자도 크게 높지 않았죠. 이상하네.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 수잔이 물었어요. 뭐가? 수치가 너무 정상이야. 말기라면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없어. 의사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다고 했잖아. 간암은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고. 수잔의 말이 맞았어요. 의사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암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엔 수치가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적어두었어요. 이따와 대부분 그렇다는 다릅니다. 예외는 존재하죠. 그리고 만약 제 딸이 그 예외라면요? 저는 다시 진단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읽었어요. 다발성 병변 경계 불규칙. 그런데 크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약 23cm라고만 적혀 있었죠. 정확한 측정치가 없었습니다. 전이성 간세포암고도 의심. 그런데 원발 병소는 어디죠? 진단서 어디에도 그 설명이 없었어요. 간암이 전이됐다면 처음 시작된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도 이상했습니다. 단 한 번의 생검. 그것도 가장 큰 병변 하나에서만 채취했어요. 나머지 병변들은요? 같은 종양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죠? 영상 판독도 한 명의 전문의가 했습니다. 두 번째 검토는 없었어요. 불필요하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었죠. 전이 판단은 의심이었습니다. 확진이 아니라 의심. 그런데 치료 계획은 이미 말기를 전제로 짜여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혈액 수치, 불명확한 종양 크기, 단일 조직 검사, 두 번째 의견 부재, 원발 병소 미확인, 의심 단계의 전이 판단. 이 모든 불확실성 위에 말기라는 단어만 유독 또렷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수잔이 제 어깨 너머로 봤어요. 검증하는 거야. 의사를 믿어야지. 믿어. 하지만 확인도 해야 해. 금융업계에서 배운 게 있어요. 신뢰와 검증은 별개라는 것. 아무리 유명한 펀드 매니저라도 실사는 해야 합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보고서라도 숫자는 다시 봐야 하죠. 왜 의료는 다를까요? 왜 의사의 판단은 절대적이어야 할까요? 저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암 말기의 전형적인 증상, 혈액 수치 패턴, 영상 소견. 제가 본 건 명확했어요. 에밀리의 경우는 전형적이지 않았습니다. 의학 논문도 찾아봤어요. 간암 오진 사례, 희귀 간종양 간별 진단.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이 커졌죠. 왜 다른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진단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의 방문을 열었어요. 에밀리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죠. 안 아파? 응. 그냥 좀 피곤해. 많이? 아니, 견딜만해. 저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지 않았어요. 눈도 맑았고요. 말기 환자의 얼굴이 아니었죠.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이 진단엔 빈칸이 너무 많다고. 그리고 그 빈칸을 채우지 않으면 제 딸의 생명이 그 틈새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요. 저는 기다림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이후 모든 선택의 출발점이 되었죠. 하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두 번째 의견을 받으면 또 4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주의 유명 병원에 연락해봤지만 한 달 후에 예약 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한국행을 결정한 건 계산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였죠. 저는 일주일 동안 자료를 모았어요. 국가별 간종양 치료 성과, 5년 생존율, 검사 대기 시간, 의료 시스템 효율성, 스프레드시트에 숫자를 채워넣고 비교했죠. 한국의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간암 수술 성공률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았어요. 그런데 검사 대기 시간은 10분의 1 수준이었죠. 두 번째 의견을 구하는 시스템도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수자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제 딸의 생명 앞에서 자존심이나 편견은 사치였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속도였어요. 입국 심사, 짐 찾기, 모든 게 빨랐죠.
사람들은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택시 기사는 영어를 거의 못했지만 제가 보여준 병원 주소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거리는 복잡했지만 질서가 있었어요. 신호등이 바뀌면 모든 차가 동시에 멈췄고 보행자들은 빠르게 건넜죠.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리듬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어요. 국제진료센터는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고 안내 데스크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예약을 확인했죠. 저는 두툼한 파일을 건넸어요. 미국에서 받은 모든 검사 결과, 영상 자료, 진단서. 직원은 빠르게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담당 교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30분이요? 미국에서는 접수만 1시간 걸렸는데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에밀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진료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큰 모니터 3대가 벽에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이미 에밀리의 영상 자료가 펼쳐져 있었죠. 담당 교수는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악수할 때 손이 따뜻했어요. 밀러 씨, 처음 뵙겠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료 미리 검토했습니다. 미국에서 간암 말기 진단 받으셨죠? 네, 그런데 의문이 있어서요. 수치랑 증상이 맞지 않아서.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켰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다시라는 단어.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을 다시 보겠다는 태도. 지금부터 정밀 초음파하고 조형 증강 MRI 다시 찍겠습니다. 2시간이면 됩니다. 2시간이요? 미국에서는 4주를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영상 판독이 시작됐습니다. 김 교수는 화면을 천천히 넘겼어요. 확대하고 비교하고 각도를 바꿔가며 봤죠. 옆에 있던 젊은 의사가 뭔가를 메모했고요. 이 병변 경계가 명확합니다. 미국 진단서에는 불규칙하다고 나왔는데 각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가 영상을 돌렸어요. 같은 병변이었지만 각도가 바뀌자 경계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직 밀도입니다. 전형적인 간암보다 낮아요. 악성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검사하는 겁니다. 정확히 2시간 10분 후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에밀리는 검사실에서 나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괜찮았어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다시 김 교수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새로 찍은 영상과 미국 영상을 나란히 띄워놓고 있었어요. 밀러 씨,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수잔이 제 손을 꽉 잡았죠. 말기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간암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이가 아니라 다발성 원발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김 교수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미국 영상과 비교해보면 3개월 동안 크기 변화가 거의 없어요. 말기 간암이라면 이렇게 안정적일 수 없죠. 4주를 기다리라던 검사. 여기선 2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집중이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곳의 의료진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병원 앞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한 거라고. 그리고 그 차이가 제 딸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국 병원의 진단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통계적으로는 말기 판단이 합리적이었거든요. 다발성 음영, 비전형적 위치, 희귀 가능성은 낮은 확률. 교과서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 의사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환자가 이 나이에 이 수치로 왜 말기여야 합니까? 그 질문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어요. 왜 미국 의사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보스턴 병원 의사는 하버드를 나왔고 20년 경력의 전문가였습니다. 수많은 간암 환자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국 의사가 보낸 이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추가 검사는 불필요합니다. 영상 소견이 명확합니다. 명확하다. 그 단어가 저를 불편하게 했죠. 옆 침대에서 에밀리가 뒤척였어요. 아이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김 교수와의 두 번째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 놨어요. 비슷한 사례들, 희귀 간종양 논문들, 통계 자료들.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이 여러 개 쌓여 있었죠. 밀러 씨,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뭘요? 미국 의사가 왜 틀렸는지요.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밀러 씨, 미국 의사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나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시스템입니다. 많이 보는 유형에 익숙해지면 보이지 않는 유형을 놓치게 되죠. 이건 의료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막대 그래프였는데 간암 환자들의 유형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었죠. 간암 환자 100명 중 95명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자연스럽게 그 패턴을 찾게 되죠. 교육도 그렇게 받고 경험도 그렇게 쌓이니까요. 나머지 5명은요? 애매하다고 처리되거나 전형적인 틀에 끼워 맞춰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됐거든요. 제 딸이 그 5%인가요? 아마도요. 정확히는 조직 검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김 교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밀러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미국 병원은 훌륭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고라는 게 항상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위가 있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어요. 저도 금융업계에서 비슷한 걸 봤거든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150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모두가 믿었던 곳이었어요. 너무 크고 너무 유명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게 재앙이 됐습니다. 그럼 왜 한국은 달랐나요? 왜 여기선 다시 봤나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덜 자신만만합니다. 미국처럼 권위가 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항상 의심하고 다시 보게 되죠.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제 딸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네. 때로는 겸손히 생명을 구합니다. 그날 오후 조직 검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불안해했지만 용감했어요. 대기실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아빠 많이 아플까? 조금은. 하지만 금방 끝날 거야. 나 잘할 수 있을까?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어. 오늘도 잘할 거야. 수잔이 에밀리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셋이서 검사실로 들어갔죠. 검사실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친절했고 에밀리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한 간호사는 서툰 영어로 말했죠. 괜찮아요. 용감해요, 당신. 에밀리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수잔과 에밀리만 검사실에 남았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 의자는 딱딱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 다녔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죠. 모든 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생사가 결정되는 동안에도요. 1시간 15분 후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에밀리가 나왔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괜찮다고 했죠. 수잔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용감했어. 간호사는 결과가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이틀. 미국에서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수잔이 물었어요.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야. 의심했고 질문했고 다시 봤잖아. 맞아. 적어도 후회는 없을 거야.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권위라는 게 뭘까요? 유명한 병원, 저명한 의사, 화려한 경력. 그게 정답을 보장하나요? 아니었어요. 권위는 때로 장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을 막는 벽, 의심을 허락하지 않는 벽, 다르게 볼 가능성을 차단하는 벽.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의료의 적은 무능이 아니라 익숙함일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자주 봐서 다르게 볼 수 없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익숙함이 권위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요. 이틀 동안 저희는 서울을 걸어 다녔습니다. 에밀리는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명동 거리를 구경하고 떡볶이도 먹어봤죠. 처음엔 매워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수잔은 화장품 가게에서 시간을 보냈고 저는 서점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 딸은 살아 있었어요. 웃고 걷고 먹고 있었죠. 말기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드디어 답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 답이 제 딸의 미래를, 저희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거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저희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0분을 일찍 왔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대기실 시계는 너무 느리게 움직였죠. 에밀리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수자는 계속 손가락을 만지작거렸고요. 저는 그냥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아빠 무서워.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정말? 응. 하지만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 2시 정각 간호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김 교수는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모니터에는 조직 사진이 떠 있었죠. 저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김 교수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조직 재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간암이 맞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잔이 작게 신음했고 에밀리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죠. 하지만 김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등급과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 진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 교수는 모니터를 돌려 저희에게 보여줬어요. 조직 사진이 확대되어 있었죠. 이건 저등급 희귀 간종양입니다. 섬유판층 간세포암이라고 불리는 종류예요. 매우 드물죠. 간암 환자 100명 중 1명 정도입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김 교수는 화면을 넘겼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죠. 이 종양은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전형적인 간암이 6개월에 2배로 자란다면 이건 2년에 걸쳐 자라죠. 그리고 전이도 거의 안 합니다. 전이가 안 된다고요? 네. 저희가 정밀 검사를 다시 했는데 전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전이로 의심했던 병변들은 모두 독립적인 원발 종양이었어요. 다발성이지만 각각 독립적인 거죠. 말기라는 전제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수잔이 울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요. 김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완전 절제 가능하고요. 간의 70%를 보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완치 가능성은 그가 잠시 멈췄어요. 90% 이상입니다. 90%.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되뇌었어요. 미국에서는 말기, 예후 불량, 완치 불가라고 했는데요. 확실한 건가요? 네. 3명의 병리 전문의가 독립적으로 판독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이었어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요.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빠르면 다음 주입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아요. 이 종양은 천천히 자라니까 준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김 교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수술 계획서입니다. 읽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건 그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죠. 비슷한 케이스들입니다. 5년 생존율, 재발률,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밀러 씨는 숫자로 이해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의사는 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금융 컨설턴트라는 것, 숫자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진료실을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자는 계속 울고 있었고 에밀리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벽에 기대섰죠. 살 수 있어. 수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딸이 살 수 있어.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죠.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김 교수가 준 파일을 읽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자료였어요. 비슷한 환자 50명의 케이스, 수술 결과, 추적 관찰 데이터. 숫자들은 명확했죠. 5년 생존율 92%, 10년 생존율 85%, 재발률 8%.
그것도 대부분 초기에 발견되어 재수술로 완치 가능한 경우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미국 병원에 이메일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진단 결과를 보냈죠. 그리고 물었어요. 왜 이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나요? 답장은 이틀 후에 왔습니다. 짧았어요.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초기 영상 소견만으로는 감별이 어려웠습니다. 추가 소견에 감사드립니다. 변명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의 나열이었죠.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그들은 틀린 게 아니었어요. 다만 충분히 보지 않았을 뿐이죠. 한 번 더 질문하지 않았을 뿐. 권위에 기대어 결론을 서둘렀을 뿐이에요. 에밀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수잔도 마찬가지였죠. 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어요. 감사해서였죠. 제가 의심했던 것, 질문했던 것,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 모든 선택들이 제 딸을 살렸다는 사실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고 거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또 다른 가족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진단을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요.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의심하라고, 질문하라고, 권위에 굴복하지 말라고요.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였어요. 질서정연했고 과하지 않았죠. 이 도시처럼 이 병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만 조급하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수술이었죠. 마취과 의사가 이미 다녀갔고 간호사도 최종 체크를 마쳤어요. 아빠 무서워. 당연하지. 나도 무서워. 정말로? 응. 하지만 무서운 게 나쁜 건 아니야. 조심하게 만드니까. 에밀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국에서 수술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 여기선 우리 말을 들어줬거든. 수잔이 과일을 깎아 가져왔어요. 사과였는데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었죠. 한국 간호사가 가르쳐 줬대요. 내일이면 끝이야. 그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수잔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은 붉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에밀리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작아 보였죠. 김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있었지만 모자는 아직 쓰지 않았어요. 밀러 씨, 걱정 마세요. 확실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신뢰가 갔습니다. 확실한 것만. 과장도 없고 거짓 희망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이었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4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기다리시는 동안 국제진료센터에서 쉬세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저 너머에서 제 딸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대기실에서 저는 김 교수가 준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과. 대부분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100%는 아니었죠. 존경은 선언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 병원은 세계 최고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벽에 걸린 인증서들, 유명한 의사들, 최신 장비들. 모든 게 권위를 과시했죠. 하지만 한국 병원은 달랐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확실한 것만 하겠다고 했죠. 과장하지 않았고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겸손이 오히려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권위보다 조심스럽게 다시 보는 태도가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3시간이 지났을 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짧은 보고였지만 충분했어요. 4시간 15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죠.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 모두 제거했고 절제면도 깨끗합니다. 간 기능은 70% 보존됐어요. 수잔이 주저앉았습니다. 울면서 웃었죠.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언제 깨어나나요? 1시간 후쯤 회복실에서 깨어날 겁니다. 그때 보실 수 있어요. 김 교수는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밀러 씨, 잘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거 옳은 선택이었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밀러 씨가 포기하지 않은 덕분입니다.
회복실에서 에밀리를 봤을 때 그 아이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약에 취해 있었지만 저를 알아봤죠. 아빠. 응, 나야. 다 끝났어. 아파. 알아. 하지만 살았어. 내가 살았어. 에밀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권위란 뭘까요? 유명하다는 것?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는 것? 아니었어요. 진짜 권위는 겸손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것, 다시 볼 수 있는 용기, 확실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정직함. 김 교수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제 딸을 살렸습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다시 보는 과정을 통해서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료는 과학이지만 동시에 태도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태도가 기술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처음 이틀은 힘들어했지만 셋째 날부터는 스스로 걷기 시작했죠. 간호사들은 놀라워했어요. 빠른 회복이라고 했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기가 아니었으니까요. 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걸요. 병실 창가에 앉아 저는 미국 병원에서 받았던 진단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간암 말기 의심, 다발성 전이 가능성, 예후 불량. 그 진단서의 빈칸들이 다시 보였어요. 종양 크기 불명확, 성장 속도 미기재, 조직 유형 미상세. 처음 이 진단서를 받았을 때 느꼈던 그 불안함이 떠올랐죠. 숫자와 설명 사이의 공백들. 너무 많은 결론이 너무 적은 질문 위에 놓여 있던 것들. 그 빈칸들 사이로 제 딸의 생명이 빠져나갈 뻔했습니다. 김 교수가 회진을 돌다가 제 옆에 섰어요. 미국 진단서요. 다시 보니 빈칸이 너무 많네요. 김 교수는 진단서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빈칸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의학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니까요. 문제는 그 빈칸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진단서는 빈칸이 많은데도 결론은 단정적입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않고 확신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김 교수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의학에서 가장 위험한 건 착각이었죠. 안다고 착각하는 것, 확실하다고 착각하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융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게 시작됐죠. 모두가 안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요. 일주일 후 최종 병리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제된 조직을 모두 검사한 거였죠. 완전 절제가 확인됐어요. 잔류 종양도 없고 림프절 전이도 없었습니다. 간 재생도 이미 시작됐고요. 김 교수는 모레쯤 퇴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추적 검사 한 번이면 된다고요. 에밀리는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도 맑았죠. 2주 전에 그 아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병원식도 잘 먹었어요. 미역국, 호박죽, 찜닭.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좋아했죠. 퇴원 전날 저는 국제진료센터에 들렀습니다. 청구서를 정리하러요. 총 비용은 미국에서 예상했던 금액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수술, 입원, 모든 검사 포함해서요. 더 나은 진단, 더 빠른 치료, 더 낮은 비용. 저는 그 조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김 교수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저는 악수를 청하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다시 보셨나요? 미국 진단을 그냥 믿을 수도 있었잖아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빈칸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빈칸은 질문을 요구하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제 딸은 다시 살았어요. 미국에서는 포기하라고 했던 생명이요. 수잔이 제 손을 잡았고 에밀리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뒤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한국 수술 결과를 보여줬죠. 그는 이 경우는 드뭅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봤어야 했다고. 드물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라고요. 주치의는 앞으로 추적 관찰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한국으로 갈 거라고 했죠. 3개월마다요. 그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신뢰의 문제였죠. 저는 빈칸을 인정하는 의료진을 원했습니다. 확신보다 질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요. 그날 밤 저는 진단서를 다시 봤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느꼈던 불안함, 숫자 사이의 공백들,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 그 빈칸들이 딸의 생명을 삼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질문했으니까요. 의심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빈칸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죠. 다시 볼 기회, 질문할 기회, 더 나은 답을 찾을 기회.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어요. 의료는 과학이지만 동시에 태도라는 것을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다고 우기는 것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어요. 에밀리의 첫 번째 추적 검사를 위해서였죠. 약속했던 대로 3개월마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김 교수는 새로 찍은 영상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깨끗합니다. 재발 없고 간 기능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95% 수준입니다. 에밀리는 제 옆에 앉아 미소 지었죠. 그 아이는 완전히 건강했어요. 학교도 다시 다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말기 진단을 받았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다음 검사는 3개월 후에 하시면 됩니다.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을 때 저는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기억나? 처음 여기 왔을 때? 응. 무서웠어. 나도. 근데 우리 포기 안 했잖아. 에밀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아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병원 근처를 걸었습니다. 3개월 전 이곳에서 에밀리가 수술받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요. 불안했고 절박했고 동시에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때의 저는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4주를 기다리라던 검사, 권위 있는 병원의 단정적인 진단. 그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로 했죠. 그리고 그 선택이 딸을 살렸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4주를 그냥 참았다면요? 아마 에밀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말기라는 낙인이 찍혔을 거고 완치 가능성은 사라졌을 거예요. 6개월째 검사도 깨끗했습니다. 9개월째도 마찬가지였고요. 김 교수는 매번 만날 때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3개월마다 태평양을 건넸습니다. 14시간 비행, 시차 적응, 업무 조정. 불편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미국에서도 검사할 수 있잖아. 왜 굳이 그렇게 멀리 가?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신뢰 때문이에요. 미국 의사를 못 믿는 건가? 그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한국에선 제 질문을 들어줬거든요.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1년이 지났을 때 에밀리의 4번째 추적 검사 결과도 완벽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엔 특별한 말을 했어요. 밀러 씨, 이제 완치 판정입니다. 1년 동안 재발이 없었으니 앞으로는 6개월마다 검사하셔도 됩니다. 완치. 1년 반 전만 해도 말기였던 아이가 이제 완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수자는 울기 시작했고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밀러 씨가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이에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가 제 딸을 살렸죠. 아니, 정확히는 이 도시의 한 의사가 질문할 용기를 가졌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요. 권위를 맹신하지 말라고. 의심하는 게 무례한 게 아니라고요. 한 친구가 물었어요. 그래도 미국 의료가 세계 최고 아냐? 맞아요. 하지만 최고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제 딸이 그걸 증명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야기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들을 거예요. 언젠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제 이야기를 기억하고 질문할 용기를 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작은 변화도 만들었어요. 임직원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세컨드 오피니언 항목을 추가했죠. 비용이 조금 늘었지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에밀리가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생물학을 전공하고 싶대요. 의학을 공부할지도 모른다고요. 왜 의학이야? 살리고 싶어서. 나처럼 포기당할 뻔한 사람들.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살았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해졌어요. 경험이 그 아이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웠던 거죠. 내가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질문할 줄 아는 의사. 아빠처럼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이 빠를수록 질문은 늦춰야 한다고. 권위가 클수록 의심은 필요하다고. 통계가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요. 4주를 기다리라던 검사. 한국에선 2시간이었습니다. 그 2시간이 한 가족의 미래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됐죠. 저는 그 선택을 다음에도 반복할 겁니다. 6개월마다 태평양을 건너는 것도,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도요. 기다리지 않는 것, 질문하는 것, 의심하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 딸은 살았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한 의사가 빈칸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이제 에밀리는 매일 아침 저에게 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 아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질문이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